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지사 정창준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늘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정식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에선 오늘 새벽 출소한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한 항의성으로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1부에서 만나보고요. 3부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진행된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정치와이에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정격수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금요일 아침 정격수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홍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임명식 광화문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만 하고 바로 업무를 해왔잖아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임명식에 대해서 이 K민주주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이 국민 주권정부 탄생을 기념하고 국민이 직접 충직한 일꾼을 임명하는 자리,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광화문에 원형 무대가 마련됐고요. 저녁 7시 40분부터 국립무용단이 환영 공연을 시작합니다. 네. 2부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서 국민 임명식이 시작되는데요. 국민 대표 80인이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에 오르고 그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등 이 4명이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국민 임명장 내용이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나는 서울 어디 사는 아이 5 키우는 엄마인데 위 사람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대통령을 임명한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도 짧은 인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3,000명이 특별 초청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참석합니다. 야당에서는 참석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퍼뜨리면서 소위 명비어천가를 올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 또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네.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KBS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취임 2달여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가 63%, 잘 못하고 있다가 27%였습니다. 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이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 언론과의 소통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교통상정책은 4%, 북한 대응, 야당과의 관계, 내각 인사 등이 각각 2%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통상정책이 31%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네. 경제와 민생대책 19%, 내각 인사, 야당과의 관계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잘된 협상이란 평가가 56%, 잘못된 협상이란 평가가 37%로 긍정평가가 20%포인트 정도 더 많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네, 결과가 매우 팽팽했는데요.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 네. 사면에 대해서 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게 48%,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게 47%였습니다. 네. 또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그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현행처럼 50억 원 이상이 바람직하다. 36%로 가장 많았고요. 정부 개정안인 10억 원 이상은 20%, 아하. 중간 수준인 30억 원 이상이 바람직하다가 33%였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로 29%포인트 차를 보였고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각각 3%였습니다. 대선 전 여야가 이제 바뀌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좀 눈에 띄는 편이고요. 네.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전화 면접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과징금이나 건설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노동안전주무부처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해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기 바란다. 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면서 건설업에서는 이 밑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하도급에 이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이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게 문제라고 했고요. 네. 앞서 이 대통령이 이제 김 장관에게 산재를 줄이는데 이 직을 걸라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웠겠는데요. 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간담회 분위기는 걸리면 끝이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루하루가 이제 살얼음처럼 느껴진다 이런 하소연도 나왔다고 하고요. 최저가 입찰제 같은 저가 수주 경쟁의 문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안전 담당 직원을 늘리거나 추락 시에 이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의 계획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7,000개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데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근로자 60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어요. 우리 군 발표와는 달리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군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사흘 뒤 이 대통령도 이걸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를 강조했었고요.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담화문에서 이 사실부터 밝힌다면 북측이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 억측이다. 여론 조작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확성기를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강조했고요. 군도 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의도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접경제 40여 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군은 이 중 2대를 북한이 철거하는 동향을 식별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철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 철거한 2대 중 한 대는 원상 복구됐지만 나머지 한 대는 여전히 철거된 상태라면서 김 부부장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담화에 담긴 북한 의도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 각종 대북 유화 조치가 있었잖아요. 네. 대북 확성기 철거했고 또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 하지만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비꼬았거든요. 또 표현도 훨씬 더 보름 전보다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대화 불가 입장도 없다. 이걸 좀 확고히 하려는 거 아니냐 분석이 나왔고요. 다만 미국을 향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이 단서를 달아서 이 북미 대화에는 좀 여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했고요. 특검은 이제 여러 의혹 중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우선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20대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 이런 의혹인데요. 첫 조사였지만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을 빼면 조사 시간은 한 2시간 40분에 그쳤는데요. 네. 문은주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찍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 후 점심시간에 변호인단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특검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뇌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요?
네, 김 여사가 받은 이제 고가의 선물들 그 뒤에는 이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 특검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김 여사가 이제 목걸이 등 순방 장신구를 받고 나서 서희건설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고 또 사업가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해당 사업가 측과 로봇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남편이 청탁을 이루어주는 공모관계였던 거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김 여사의 단독 범행이면 알선수재에 그치지만 대통령 신분인 남편과 공범이 되면 이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미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전남 구례와 대구 35도, 밀양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 강릉과 대전은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영남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모레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화영 씨입니다. 네, 오늘은 막바지 휴가 차량도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혼잡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강릉까진 6시간 30분, 부산까진 7시간 3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한 번에 25km 정체고요. 지금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총 28km 막히는데 반월터널에서 북수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휴게소 2, 3, 4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고요. 지금 사고 처리를 하면서 안산 분기점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분위기와 앞으로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됐는데 오늘은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구름이 걷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남부 교도소 앞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느낌은 저와 당원들, 지지자들이 모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대표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도 화면에서 네. 좀 봤는데 조 전 대표님께 좀 따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직 뭐 따로 말씀 많이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우선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 이야기 하셨고 서로 건강 챙겨야 된다 그런 말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뭐 축제 같았고요. 정말 많은 지지자 당원들이 너무나 기쁘게 그런데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환호작약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감사하셨고, 그리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 그리고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 주신 사회 어르신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이 조국 대표가 석방되어 온 의미가 그 두 번째였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한 개인이 석방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검찰 독재의 종식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더 길게 앞으로 이제 조국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민주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더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강 이루어지셨습니다. 네. 민주 진보 진영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네, 예. 조 전 대표, 윤석열을 비호하던 구구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혁신당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주장을 해왔는데 더 속도를 내실 생각인가요? 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원래 조국 혁신당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정부에게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종 특검에서 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보여준 내란과 관련된 연루, 그리고 각종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루를 보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위헌 정당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전 대표 조만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던데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좀 어제 나왔으니까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면 이후 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사면 그 국무회의가 월요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율은 사면과 직접 상관이 있다고는 저희 당은 보지는 않습니다. 연속해서 다른 요인들이 좀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여전히 지지율은 높은 고점에 비해서는 좀 낮은 지지율이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의 지지율이 우려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더구나 사면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볼 때는 전체 국민들의 약 반반 정도가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압도적으로 특히 조국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여론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 대표의 사면이 한 정치인의 사면이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이 실제로도 그랬고요. 과거 정부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를 구제한다, 이 의미가 더 강했고, 그 의미로 본다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른바 건폭몰이로 인한 건설 노동자의 과도하게 기소된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치인 사면이라기보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사면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사면과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KBS도 광복절을 맞아서 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아주 팽팽했어요. 네. 거의 반반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절반의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네, 항상 역대 사면에 대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반 되시는 분은 조국이라는 개인 혹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되고 이제 복권이 되고 나서 보이는 행보들 그리고 함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행보를 보시면 곧 조국 대표의 사면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내란도 그렇고 내란 종식이 완벽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즉 여러 사회 대개혁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왕진 원내대표, 네. 조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 재심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건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이 재심이라는 것이 조국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재심을 신청한다 이런 의미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왕진 원내대표하고 이제 민주당 민영배 의원하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멈추면 되는 건데 이미 다 사법 절차가 다 끝난 네. 경우에 그런데 검찰권 낙용에 의한 것이다. 그럼 선고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아예 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거고 그것은 아직은 이거는 제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더 논의를 일으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틀 안에서 조국 전 대표의 건도 재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관심이 있는 이제 향후 전국 전망 네.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일단 현 지도부 임기 단축해서 조기 네.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그저께 결정했습니다. 많은 당원과 또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고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당원 당규에 의하면 지난해 전당대회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 거리 시에 즉 조국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열망 그리고 지지자들의 열망이 있다면 저희 최고위원들 즉 지도부들은 기꺼이 당원들의 바람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선언하고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다행히 전원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도 그 안이 이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도 기본적인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래서 전당대회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까지가 지금 현 지도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절차적인 시간도 필요할 텐데 네.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하세요? 보통의 경우 전당대회 정기 전당대회 하면 하고 저희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한 2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고요. 이제 국회 일정이 그렇게 세게 돌아가지 않을 때였는데 지금은 가을 정기국감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지금 지역 조직, 지역 대의원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대의원들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통상적인 시기보다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잡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전당대회가 사실상 조 전 대표 추대가 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출마하셔서요. 예. 네. 그러지는 않는다. 네,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을 한다라는 거는 조 대표님이 이 석방되시기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질문을 네. 받으셨겠지만 이 조 전 대표의 다음 스텝 네, 전망이 무성합니다. 네, 뭐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과 선거 연합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국 전 대표 나오신 지 아직 12시간이 안 됐고요. 너무 그리고 이른가요? 너무 네. 이르다고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리고 조 전 대표님이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본인이 그 결정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더 급한 거는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지방선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란의 종식이라든가 각종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조국혁신당 앞에 더 놓여 있는 그런 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저희 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조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네. 기사가 제시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다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측면도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 전 합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했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는 생물이다 하면서 좀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는 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우당입니다. 경쟁할 때 하지만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내란 종식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각종 사회개혁에서는 또 자매 당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당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이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여주시고 또 저희 당원이 아닌 분들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지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민주당이 아닌데 조국 혁신당인데 지난 총선에서 지민 비조를 외치면서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그리고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그 모습 우리 사회에 다른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좀 시기상조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시고 조국 대통령도 그러시고 두 분은 워낙 개인적으로 친하시고 협력할 때 굉장히 협력을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네. 조금 다른 결의 분석도 좀 네.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좀 물어봤는데 조 전 대표의 인기 지금과 같지 못할 거다.
이번 사면으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됐고 네. 혁신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도 올 네. 가을이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지지가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같은 분석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희가 그 검찰 개혁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가장 선명하게 내세우는 정당임은 뭐 온 국민이 다 아시고요. 그게 어떻게 되든 이루어지면 지지가 줄어들까요? 오히려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인기나 사랑은 그러니까 측은지심,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서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은지심만 가지고 한 정치인 그리고 그렇게 그 큰 정치인을 바라보고 열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직접 호남 지역 뭐 이렇게 민심을 돌면서 함께했던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 네. 저는 그거는 박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면서 또 이제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느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이 됐구나 하고 느끼고, 그렇지만 여전히 거짓말 혹은 부인 그리고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에게는 참 허탈감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김건희 씨가 추구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좋은 세상을, 다른 의미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목걸이, 가방, 그다음 매관 매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독재 그리고 그런 내란까지 네. 일으켰다면 이것은 정말 역사의 퇴행이었고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참 저는 우울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한 권력이 권력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끔 경각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고, 절대 김건희 씨의 그 수사 과정이 일종의 가십 정도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었던 우리의 시스템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특검이 전당대회 중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반헌법적 폭거다, 깡패짓이다. 이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악화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국면 전환 안 해도 되었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 이 당사를 압수수색한 거를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압수수색했네, 당사 압수수색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뉴스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 이 압수수색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고요. 이제 저야말로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역사를 거부하고 퇴행하지 말고 정말 뼈를 깎는 반성으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네.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도 한창 진행되는 기간이고요. 전당대회 또 끝나고 하면은 뭐 끝나자마자 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네.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보수 야당, 보수 전직 대통령은 불참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보수 쪽 인사들이
어떤 마음일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조기에 파면되고 네. 있었던 선거입니다.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좀 이룩하려고 하는 국민 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원근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은 되찾았지만 책 만들 종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세계 10대 출판 강국이 되었고요. 노벨문학상 보유국 그리고 출판 한류로 각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책은 광복 이후 한국인의 교양과 지식의 근육을 만들고 국력 신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난 10년 사이에 책 읽는 인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독서율이 40%대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책 읽기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더 나은 소통 능력을 키우고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순기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은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매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비독서 인구에게 찾아가는 독서 환경과 독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독서권이 보장되는 사회, 독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책을 소중한 친구로, 내 인생의 반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광복절인 오늘은 하늘이 개고 다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미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으로도 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강릉과 대전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남부 내륙은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전남 구례와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밀양과 양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과 호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의 사실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가요? 신현영 의원님. 예, 우선은 그때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하면서도 특검에서 진품 목걸이와 가품 목걸이를 다 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은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의 증거 인멸에 대한 가장 큰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멘붕 상태가 됐을 거고 여전히 지금 본인이 구치소에서 수갑 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특검에서의 그런 수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 선회가 필요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변호인단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에 임하고 그러면서 형량을 다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윤석열 씨와는 다른 모양인 것이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툼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건희 씨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자체가 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나가기는 하나 특검의 질문들을 보다 보면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단이나 같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첫 번째에는 임했다. 근데 1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두 번째 수사에는 임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지금 변호인단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병원행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어제 보도된 거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은 결국에는 심리학에서 보면은 뭔가 죽음이나 상실을 당했을 때 5가지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 단계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부정과 분노, 협상, 우울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추측해 봅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과정에 임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특검에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이거를 좀 체크하고 싶을 걸로 보여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뭐 다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더 잘 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특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도 워낙 많은 데다가 내밀한 것들이 많고 또 결혼 전 뭐 이런 일들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의 과거에 대해서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고
뭐 자백은 어느 정도 받아놓아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수사에는 조사에는 임하는데 진술은 안 하겠죠. 진술을 하는 순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신현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를 변호인단이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저도 어젯밤에 그 짤막한 뭐 공지문도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아마 보도해달라고 변호인 쪽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그게 알려져서 여론을 좀 바꾼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변호인 쪽에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게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의 그 거짓말은 워낙에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은 일부에서는 또 연민, 또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워낙에 지난 3년간 너무 많은 권력형 비리를 행사를 하신 부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민낯이 철저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네. 약간은 뭔가 애처로움을 유도했다고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 윤석열 탓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오, 미움 그리고 내 탓 공방 이런 방향의 저변에 그런 감정들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희숙 대변인님 아까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마 변호인단은 궁금할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당황한 일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이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목걸이 이 부분이 아마 구속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겠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별건이에요. 그 목걸이 관련해서는. 근데 이거는 영장실질심사였으니까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네. 목걸이 받은 적 있느냐. 일단 시점을 보면은 언론 보도를 접한 그 시점이 저희가 영장실질심사 진행되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변호인 측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안에서는 그 상황을 몰랐을 거다.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고 그 목걸이 실물까지 특검에 줬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아마 질문을 받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뻔한 거짓말을 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론 전략은 김건희 여사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검이 정말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좀 아는 차원에서라도 뭐 특검의 조사에 임하고 최대한 들어보고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마 이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증거 없는 구속영장 청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변호인단이. 근데 이제 막 증거가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당선 축하 선물로 줬다고 자수서를 썼는데 배경은 뭡니까? 신현영 의원님. 결국에는 김건희 씨는 그 외교 순방을 많이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사실 보석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점점 커진 걸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 당선 이후에 곧바로 선물을 받은 걸로 지금 서희건설에서는 자수서에 쓰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서희건설이 그동안 정권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상당한 그런 권력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건설업계에서의 그런 상승세를 타고 온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가족이 3명의 딸과 그다음에 판검사 사위 3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조계와 특히 검찰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경유착의 부분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쓰지 않고 타이밍 늦게 끝까지 발뺌하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건설 자체 회사에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그런 내부에서의 검토할 그런 리스크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워낙에 뭐 예상컨대 이런
나토 순방 3종 세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 실질 심사 전날에 모 언론사에서 그 보석을 판매한 직원의 인터뷰를 따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서희건설 입장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뇌물 공여죄가 되더라도 자수 및 협조를 하면은 그 형량이 감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략으로의 법리 전략, 대응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네, 말씀하신 것에 뭐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건데 이런 그 회사에서 뭐 이봉관 회장 이런 분이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몇 번 정권에 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금방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자수서라는 걸 내고 다 실토하고 뭐 묻지도 않은 걸 아마 자수서라는 것에 밝혔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언론 보도로 알고 있는 것, 뭐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등 이런 걸 물어봤겠느냐. 자기가 그냥 써서 그냥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잘 바뀐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권력이 유지되는 한 이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권력은 유한하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서희건설도 돌려받았고. 그러면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공여를 했기 때문에 이 뇌물죄에 대한 성립은 되는 거죠. 나중에 돌려받았을 때는 이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가만히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3종 세트를 전달을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건설사 사위의 박상근 변호사 변호사죠. 실제로 검사 출신. 예. 네.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에서의 대가성, 인사 청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서희건설의 입장에서는 이 뇌물 공여죄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크게 사실은 그 죄가를 그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왜 그러면 자백을 했을까 했을 때는 한간에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받으면 오히려 본인이 준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공직에 있어서의 뭔가 대가나 아니면은 직무에 있는 사람이 알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량으로 어떤 죄목으로 우리가 이 사안이 적용이 됐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더 크겠느냐, 오히려 타격을 더 적게 받겠느냐, 이런 법리적인 또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가성 부분이 명확히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맞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 그게 이제 대가성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뇌물죄가 되냐 알선수재죄가 되냐 법률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럼 공무원이냐? 뭐 이런 자격 시비부터 나올 것이고 뭐 알선수재가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법률로 의율할 수밖에 없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서희건설 쪽에서도 가장 피해가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자수서도 제출하고 실제 그 목걸이도 특검에 제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사위들이 다 법조 전문가니까 잘 준비하겠죠. 서희건설은 또 국민 이미지와 여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브랜드 파워가 건설업계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예전에 3명의 손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 광고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 게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특정 건설업체에 우리 불매운동하자 이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회사의 이미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또 로봇계 사업가죠. 발음이 잘 안 되네. 서모 씨도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명품 시계입니다. 시계값 3,500만 원 중에서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받았다. 근데 이분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서 씨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분이 언론에 나온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 자기가 사줬다.
사서 왔는데 돈은 500만 원만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김건희 여사와 뭐 매장 직원을 통화를 연결했다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 이제 자기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아마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떳떳하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니 이거는 이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사실은 처음에는 다 받아서 그냥 대행해서 사온 역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럼 돈까지 거의 다 내줬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로봇계 사업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서희건설하고 그렇게 다른 법률적 위치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그분 인터뷰하는 서모 씨 사업가 모습 봤는데 그냥 비즈니스 하시는 정말 사업가고 권력이 있는 곳에 쫓아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황에서. 근데 꽂히는 거는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대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 정도를 생각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 3,500만 원 중에서 김건희 씨가 나중에 우리 엄마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다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단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이 비즈니스 상대를 현혹시키는 그런 뭔가 그 말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분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결국에는 로봇계로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업에서 적자 났고 망했다. 그래서 나도 피해자다. 이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3,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좀 조사가 돼야 이 사업가의 부분에 대한 문제나 책임성 부분도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검이 집중하는 인물이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예성 씨의 구속 여부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분은 좀 얘기가 달라 보여요. 김건희 여사가 연도 오래된 데다가 일단 김건희 여사 그 모친 관련한 일에 그 잔고증명 위조 이걸 해줘서 한번 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절연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마 이분이 만나지도 못했다. 뭐 그래요?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한 것이 빌미가 돼서 그 최은순 씨 그 김건희 여사 모친도 구속이 되고 요 과정 때문에 아마 틀어졌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은 그런 법법 행위를 대신 해줄 수 있을까? 본인은 천추한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을 텐데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인터뷰를 귀국 직전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의 설명대로라면요 그것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 대기업들이 이 사람이 원래 몸담았던 회사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그 기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그렇게 그렇죠. 수십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작용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은 특이점을 발견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소명이 됐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가면 청구가 돼 있죠. 그렇죠. 아직 발부는 안 됐죠.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연결이 많이 될 거다. 지금 뭐 1대1로 무슨 시계 사주고 뭐 먹거리 가져오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구속이 되긴 했는데 48시간 동안에 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본인이 입국해서도 사실은 입장 밝힌 게 나는 불법적인 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IMS 모빌리티에서 148억에 대한 투자 유치가 있었고 그중에서 46억에 대해서 본인의 그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의 일부가 분명히 김 여사 측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더 신변 확보 그리고 더
빠른 속도전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의 지금 김예성 씨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특검이 처음부터 김예성 씨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유착 관계가 있고 최은순 씨와 예전부터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예성 씨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작에 김예성, 명태균, 검진법사 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권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다 따로 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그냥 손방망이 그런 메시지로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에 대해서 참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의 부분 그리고 검찰에서의 그런 무혐의 처리 이런 것들의 후계가 엄청나게 큰 폭풍으로 지금 닥쳐오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명품을 주고받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김혜성 씨 수사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 하도 요즘에는 그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다. 그게 12.3 내란의 중요한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상원 씨 수첩을 예를 좀 들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 좀 살펴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이제 쭉 발언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잖아요. 저 앞서 나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은 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어야죠. 단순히 그 노상원 씨 수첩에 몇 글자 가지고 이렇게 큰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게 아니라고 말할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뭐 소위 말해서 뭐 힐러리 여사를 빗대서 미국에 뭐 힐건이 프로젝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 범법행위가 되려면은 정말 계엄을 함에 있어서 이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 계엄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 하니까 이 정도에서 뭐 그쳐야지 여기서 뭐 더 파서 나올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가능성을 아예 배제 못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건희 씨 보면 예전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사나 그 공천권도 50대 50으로 윤석열 씨와 반반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본인이 뭔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면서 판단이 달리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같이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 가서 다 이렇게 지휘하면서 경찰들한테 여러 가지 뭔가 심리 그리고 우울, 마음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나서갖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하면은 이 상황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세상에서 살았던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고 전면 부인이 되니까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인과응보의 그런 지금의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시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을 위한 수사 차원인데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당원 명부를 다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이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고 뭐 당원 명부 자체가 핵심적인 것. 그 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통일교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희 당의 당원으로 들어왔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 하는 것은 과하죠. 과하다는 표현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더한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특검에서 이것을 알려면 당원 명부가 실제하는 당원 명부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 외에 더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조해서 아니라는 것 또는 있다는 것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당원 명부를 가져가면 나중에 여기에 쓰고 없네, 별 상관이 없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지우지 않아요. 뭐 검찰, 특검, 뭐 수사기관 다 그래서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같아도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의 수사가 있었어야 한다. 물론 영장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압수수색 물품에 당원 명부 전체라고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특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정당의 어떤 관례와 일하는 방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통일교라는 데서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 속한 분들이 집단으로 저희 당에 입당을 시켰다고 했을 때도 이게 그럼 범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범죄냐. 어떤 당에 입당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걸 범죄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 당의 어떤 당 내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까지 나오면 또 모르겠으나 그냥 그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들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당원 명부를 달라. 이거 무리하다는 건 특검도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원 명부에는 종교가 표시되지는 않죠. 종교를 쓸 이유가 없죠. 저희가 뭐 종교를 지향한 뭐 독일처럼 뭐 기독사회당, 기독민주당 이런 당이 아니니까요. 예, 추천위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제 기억에 없습니다. 종교를 쓸 이유는 없죠. 예. 신 의원님, 이게 지금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이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특검이 사실 시한부를 가지고서는 지금 3가지를 특검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건희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16개 안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란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 윤석열 씨도 협조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사의 과정의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통일교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정치에 같이 유착돼서 개입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일환인 것이잖아요. 이미 많이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통일교의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건진법사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그렇게 전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의 오디오의 사업이나 아니면 YTN을 인수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 통일교에서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권의 그런 힘을 빌려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유착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특검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 과정에서 또 권성동 의원의 문제가 또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심은 권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밀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권성동 의원한테 돈 봉투가 아니죠. 돈 보따리가 전달되고 뭐 거기에 납작 인사를 했다라는 얘기들. 최근에 권성동 의원은 또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골프 클럽에서 또 골프를 치다가 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원칙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저는 신천지 이슈 그리고 통일교 이슈 그리고 일부의 기독교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런 지지율 하락 그리고 국민들과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데 큰 하나의 또 단초를 제기했던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인 사실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에 당원 명부를 내놔라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당원 명부는 정치의 생명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 당원 명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야당일 때는 이 특검이나 검찰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나중에 악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날 압수수색을 실패하면서 통일교회 한 20명의 신자 이름을 매칭해서 국민의힘에 그 당원으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샘플이 너무 작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당원의 유익 과정이 드러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와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정치와이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님, 그러면 어제 이제 신현영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명의 샘플을 좀 특검이 제시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당원 이름에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검이 만약에 특정 어떤 인물들을 특정해서 제시한다면 그런 확인은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현명한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이 알고자 하는 것에 답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꼭 당원 명부를 가져가야 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어제 그 20명에 대해서 당원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하는 작업 양쪽이 다 같이 입회한 가운데서 뭐 엑셀 파일 돌려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름 같으면 이렇게 뚝뚝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만 해도 특검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명부를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야당 입장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사법적인 집행 과정에 대한 반발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김용 씨 뭐 압수수색 할 때도 그때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그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고 뭐 기억나시잖아요. 또 구속영장 집행도 뭐 문 걸어 잠그고 해서 버티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분이 총리도 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입당 원서에는요. 제가 보니까 종교를 밝히는 난이 없네요. 네, 요거까지 확인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보수 야당, 보수 전직 대통령들, 보수 광역단체장들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의원님? 아쉽죠. 사실은 통합 그리고 화합
이런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이후에 훨씬 더 야당 지도부랑 뭐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일환이기도 한데 지금 2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반쪽의 그런 광복절 80주년 기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리 이전에 그런 여러 영부인들 다 초대를 하면서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을 모시려는 노력을 했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광복절은 80주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하면서 다 같이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조금 통합하는 길로 가는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더 신경 쓰고 정무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80주년 기념과 동시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80명의 국민 대표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메인은 아닌데 워낙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30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워낙에 국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표면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항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에 대한 항의 충분히 해야죠. 뭐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뭐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뭐 조국 신당의 뭐 당대표 권한대행도 방금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굳이 8.15 사면 복권을 했어야 하느냐. 그 부분부터 시작한 이 정권에 대한 그 걱정, 우려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흔쾌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상징적인 사람을 이 날에 일부러라도 저는 피할 것 같은데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신경한 거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통령 취임식도 했잖아요. 약식이긴 하지만. 국민 임명식이라 이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거라는 거를 뻔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언사는 대단히 일단 불쾌합니다. 저는. 이런 의도, 이런 기획을 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정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우려, 걱정 이런 게 앞서요. 저는.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뭔가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한 후에도 충분해요. 이걸 왜 합니까? 국민 주권 정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었어요? 국민이 뽑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오히려 저희도 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해서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거예요. 지난 3년간의 상당한 비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국가 망신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이 광복절 80주년에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대한민국의 독립 과정에서의 국민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의 그런 시민들의 또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행사인데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도 다 불참 선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두 대통령 부부가 결국엔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있고 이런 면에서 본인들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게는 밉보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짧게 이거 좀 체크하고 가죠.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 새벽에 출소했습니다. 그 메시지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법적인 부분은 뭐 일단 정리가 된 건 맞지만 그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법적 절차로 사면이 된 거고 복권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지 과거에 뭘 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에 대한 찬반이 반반이에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조국 전 대표가 했던 일성은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본인이 지금 여러 그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사면 조치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율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는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의 정치에서의 어떤 역할로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한길 씨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경고 조치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당원이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더 이제 저는 실망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소명이 되더라. 들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전한길 씨가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뭐 당원이냐 아니냐 뭐 언론인 비표를 갖고 들어와서 이럴 수 있냐 이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라는 당의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를 망쳤잖아요. 진행이 안 되게 했잖아요.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누가 먼저 과격한 행동을 시작을 했느냐. 아이들 싸움 할 때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니? 누가 먼저 욕했니? 뭐 지금 이거 하느라고 윤리위원회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당이 그 전모 씨라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변님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네. 엄중 조치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예. 이게 좀 무시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엄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이 결정 나오기 전에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징계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명까지 생각한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당원권 정지까지는 가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솜방망이 결정이 나와서 글쎄요. 이걸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할 수만 있다면 윤리위원회를 당무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신 의원님 전한길 씨 경고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지도부도 무능하고 중앙윤리위라는 기능도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런 자정작용이나 변화의 쇄신 기능이 마비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초기 대처와 중증 환자가 돼서 이제 폐혈증으로 갈 때는 대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창고 연고만 바르고 있는 대처로서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어제 그 전한길 씨가 그래서 윤리위 또 소명하러 나오는 과정에서도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엔 국민의힘이 당사에 오지 않았습니까? 로비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식 투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대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장동혁을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전한길 당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와 이분 그 누구도 자중을 못 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손에 흙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짧게 좀 하나만 윤희석 대변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수가 될까요?
어차피 결선을 갈 것 같아요. 대표 선거는 저희가 50% 안 되면은 1위, 2위가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분이 결선에 올라가든지 간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그제 대전에서의 그 연설에서 굉장히 보지 못했던, 우리 정치사에 보지 못했던 표정과 음량과 여러 가지 제스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잖아요.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당원들이 굉장히 놀랐고 특히 당원을 향해서 지적하는 듯한 그러한 언사는 연설회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권자잖아요. 당원이. 내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강도는 더 세질 수는 있어도 아마 득표 전략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이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현안 살펴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는 그저께 당사 압수수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저는 당사로 급히 이제 복귀했는데요. 네. 복귀한 게 아니라 이제 전 원래 당사에 근무하지 않으니까 당사로 가게 되었는데 네. 사실 그날은 저희가 대전 충남에 저희 합동 유세가 있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위 당 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은 모두 대전으로 내려갔고 또 지금 사실상 이제 이 국회가 이 회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의원들도 국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이제 당사로 갔는데요. 이렇게 무도하게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정말 이 정치활동의 자유, 모든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라든지 또 정당 민주주의를 폐퇴시키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당원 명부 내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이 당원 명부는 저희 정당에 있어서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된 것을 보면 네. 당원의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당원 가입 일시, 그다음에 당원을 탈퇴했었으면 탈퇴한 일시,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도대체 이 특검의 이 범죄 사실과 당원 명부와의 그러니까 일단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저희 당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는 그런 정보는 다 고도의 개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다 내놓으라는 건 저희는 사실상 우리 당원의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줄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도저히 이 영장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범죄 사실, 영장의 범죄 사실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당원 명부와 어떤 알선 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건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정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잉 수사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당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어줄 수 없다. 당원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특검에서는 2023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 씨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시 상황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또 제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서 잘은 그 당시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명단을 주면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겠다. 이제 얘기는 10,000명을 입당을 시켰으니 10,000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특정 종교인들 명단과 대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한 명씩 확인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샘플링으로 그럼 몇 명이라도 한번 줘봐라 해서 그날 뭐 20몇 명을 줬대요. 네, 20명.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명씩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당원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니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확인은 해줄 수 있다, 한 명씩. 그러나 우리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다음 주 네.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기간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보고 결국 우리 당을 해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그 의도에 특검이 장단을 맞춰주고 그 특검이 그 도구로서 활동을 자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지도부를 뽑고 저희 당을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빈집 털이하듯이 왔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당직자들은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와서 빈집 털이하듯이 들어온 것은 결국은 특검이 민주당의 정당 해체의 그 논리에 앞에서 일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압수수색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이번 영장이 20일까지 유효한 영장이라서 네. 지금 20일까지 또다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을 막고자 김문수 후보께서 당사를 지키시면서 몇 분 더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를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한 명 특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당원 명부, 소중한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당원 명부는 내어줄 수 없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그리고 의원님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내란 사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내란 운운하는지 저희는 계속해서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3일에 사태가 있은 이후부터 그날부터 저희 당을 내란으로 몰았었죠. 모든 걸 내란으로 몰았는데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법조인이니까 알 텐데 계엄과 내란이 등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란몰이를 통해서 우리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몰아가려는 그런 수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적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저희가 계엄이나 이런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의원들도 한 명도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도 터무니가 없고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들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면서 더 이런 성향이 강해졌는데요.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광복절 영시를 기해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국,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면서 그들만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내란몰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이제 슬슬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온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가 뭐 특검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밝혀진 대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지금 3개 특검이 돌아가면서 민주당과 사실상 여러 가지 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내란 특검조차도 이 내란이라는 명명에도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제 저희 당을 마치 계엄과 내란을 등치시키고 거기에 공범인 양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응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방해 의혹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짓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 아실 텐데 추 의원 얘기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그때 하도 혼란스러워서 시간을 그리고 또 추 의원께서 언제 전화를 하셨는지 이걸 저희가 모르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통화한 후에 저희한테 발송된 문자가 국회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기억으로 당사로 오라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한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이러면서 우왕좌왕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상으로 그 전화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 의총 장소는 국회다라고 그 당시에 문자가 왔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계엄 해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즉각 좀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 건의문도 저희가 그 당시에 의총에서 결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고 저희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그 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일 때부터 한마디로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헌문란 우리 계엄과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대통령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한 행태의 일환이다. 그것에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엄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저는 마지막 양심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오만과 본색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윤미향 등의 우리가 공정과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사면, 말도 안 되는 사면을 하는 것은 지 한 축이라면 본색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사법을 어떻게 장악하고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네, 정리해 주시고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좌편향 정책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뺏고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면에서도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복절 아침에 보내드린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